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어쩌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사연 채널을 발견했던 이후로 완전히 빠져버렸는데요. 가만히 사연 영상을 틀어놓고서는 귀를 기울이면서 빨래도 개고 화분에 물을 주면서 베란다 청소도 하고 그러는 중이랍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들의 사연을 들어왔으니 저도 맞장구를 친다는 기분으로 화답 차원에서 제 사연을 신청해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유년 시절을 화목한 가정 안에서 보낸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돈 주고도 못 사는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자 추억이잖아요. 어린 시절에 겪은 가정 환경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 자신이 그런 과거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집은 친가와 바로 옆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는 당시에 시어머니를 피하실래야 피하실 수가 없어졌죠. 야, 너는 집안 꼬라지가 이게 뭐니? 어머니 모셨어요? 그래, 나 왔다. 근데 어째, 아휴, 내가 올 때마다 집구석은 더욱더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아. 너는 당최 살림이라는 걸 하기나 하니? 어머님, 이건 아이가 잠깐 손장난을 치다가 어지른 것뿐이에요. 아이가 다 그렇죠. 제가 금방 치울게요. 내가 그렇게나 아들 낳으라고 신신당부를 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집년을 낳은 주제에 뭘 잘했다고 지금 고개 빳빳하게 들고서는 아이가 어쨌다니 저쨌다니 떠들고 앉았어. 하여간에 너는 매사 창피한 줄도 모르고 아휴 저 화상. 친할머니께서는 성미가 굉장히 불같으신 분이었어요. 언제나 막말을 일삼으셨고요. 어머니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꼬투리를 잡으셔서 물고 늘어지셨습니다. 저를 망할 기집년, 쓸모없는 것 이렇게 서슴없이 칭하셨던 분이시기도 했는데요. 친할머니께서는 제가 어리니 나중에 커서 그런 일들을 다 기억 못할 거라고 주장하셨으나 그건 틀렸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대다수를 기억 못했어도 친할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못마땅해 하시며 저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셨던지는 다 기억을 했거든요. 특히 저를 향하여 일부러 혀를 세게 끌끌 차시던 그 모습이요. 혀를 입안에서 아주 세게 딱딱 부딪히시면서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셨었죠. 저는 어렸을 적에 제가 딸로 태어나서 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항상 당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그런 사실을 곱씹을 때면 항상 주눅이 들었더랬죠. 저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았거든요. 뭘 그렇게 억울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봐? 네가 구박 당할 만하니까 당한 거지. 애초에 네가 가랑이에다가 달린 것만 달고 태어났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 어렸던 저에게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것만 봐도 제 친할머니께서 어떤 분이신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 듯 싶네요. 옛날이었고 그 동네가 좀 좁은 편이라 폐쇄적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안에서 고지식하며 고약하기로는 친할머니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친할머니의 그 더러운 성질머리를 두고 수근거리며 고개들을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니까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다들 그랬을까요? 하지만 그런 평판에도 불구하고 친할머니께서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친가 집안이 어느 정도 사는 편이었거든요. 돈이 없고 가난한데 성질머리가 고약하다면 그야말로 기피 대상이었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형편이 괜찮은데 성격이 지랄맞으면 그럭저럭 다들 참고 포용해 주더라고요. 이래서 돈이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냉정하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친할머니께서는 콧대가 더욱 하늘을 찌르셨던 분이었고 거침없이 언행을 일삼으실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배경이 받쳐주니까요. 그러신 분의 하나뿐인 아들이 제 아버지이셨으니 손자가 아니라 손녀가 딸랑 태어난 것이 친할머니의 입장에서는 속 터지고 열불이 끓어올랐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은 연애 결혼을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양가 집안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조합이었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친가 집안에서 진작에 중매를 통해 짝을 지어주고 며느리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좋은 집안에 참한 며느리를 드려야지. 당연히 그렇고 말고. 친할머니께서는 여자가 굳이 가방끈이 길 필요는 없다고 하시면서
그저 집안의 수준만 괜찮고 성미가 참하고 수더분하면 며느리감으로 합격이라는 기준을 일찍이 세워두셨었죠. 그리고 외가 집안에서도 어머니의 짝으로 성실하고 생활력 강하고 우직한 사윗감을 보고 계셨습니다. 서글서글하니 자기 처가에도 잘하고 저 자식을 우선으로 두고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좋으니 성실하게 일만 다니는 사위라면 그게 최고야. 외할머니께서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고향이며 그런 집안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을 사위로 맞았으면 좋겠다고 진작에 바람을 품고 계셨습니다. 친근하게 굴고 살가운 사위 말이에요. 아버지는 일남 삼녀 중에서 혼자 아들이시고요. 반대로 어머니는 이남 일녀 중에서 혼자 딸입니다. 원래는 사실 이남 이녀 집안이었는데 어머니의 동생이신 이모가 불의의 사고로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일한 딸이 되었고요. 외삼촌들은 성격이 두 분 다 좋은 표현으로는 남자답고 진중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원래 그러셨대요. 한결같으셨죠. 단점을 찾아서 표현을 해보자면 두 분 다 숫기가 없으시고 당신들이 가깝거나 편한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을 호탕하게 잘하셨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라면 입에 거미줄을 치셨습니다. 곧잘 멋져가 하시는 성격들이셨고요. 그래서 외숙모들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장부가 되어가셔야만 했죠. 숫기 없는 외삼촌들을 그냥 두고 보시자니 너무 답답해서 밑을 노르시셨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외가에서는 유일한 사이라면 반드시 서글서글하고 사람 좋고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조건들과는 거리가 좀 있는 분이셨죠. 외가의 기준에서 보자면 아버지는 소위 있는 집 자식이나 다름없었고요. 그 수식어를 뒷받침하듯 아버지는 서글서글하고 친근하기보다는 사람의 기운이 정제되어 있고 갈무리가 되어 있으며 언행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고 처가에 먼저 다가가서 넉살을 부리며 챙기는 건 생각도 못 하셨어요. 친가 쪽에서는 외가가 저의 부모님의 결혼으로 수지를 맞았다, 땡잡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얄미워하였으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 또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외가에서 원하고 바랐던 사윗감과 아버지는 꼭 들어맞지가 않았으니까요. 양가 집안에서 전혀 바란 적도 없었건만 남녀의 관계가 대체 무엇인지 부모님은 서로에게 반해서 푹 빠져버렸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혼까지 하시게 됐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끝까지 반대를 하셨다고 하던데 친할아버지께서 여자가 너무 잘나면 그만큼 드세지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러니 저만 하면 괜찮다라고 하시면서 어머니를 허락해 주셨기에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부모님은 서로만 좋으면 앞으로 영원히 문제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줄 아셨겠죠.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결혼이란 당사자 두 사람 간의 결합만이 아니라 양가 집안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신혼집은 친가에서 지원을 해줘서 마련을 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다른 위치에 살고 싶다는 의견을 내실 수가 없었죠. 바로 옆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옆 동네 정도라면 괜찮겠지. 설마 무슨 문제라도 크게 있겠어.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셨으나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뜻에 맞춘 며느리를 들이지 못하였다는 것에 두고두고 이를 갈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진작에 어머니가 눈엣 가시로만 보였던 거예요. 친할머니께서는 어머니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은 제가 크다면서 그걸로 트집 잡아 사람을 못 살게 구셨으나 그건 마침 찾아온 구실이었을 뿐 원래도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으며 못 살게 구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셨다면 상황이 더 낫기는 했겠으나 미움받는 것에서는 해방되실 수 없었던 것이겠죠. 이러한 사실을 저는 조금 더 자란 후에 알게 됐었고 제가 딸이라서 죄스러웠던 마음이 나아지는 한편으로 친할머니를 더욱 싫어하게 됐었네요. 그 애미의 그 딸년이라고 쌍으로 주는 거 없이 얄밉고 보기 싫어 죽겠네.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꼬여다가 발못 붙잡고 늘어지면서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들 같으니 아유 보기 싫어 죽겠는데 제발 어디 멀리 치워버릴 방법은 없을까? 그런 소리를 적나라하게 툴툴거리셨던 친할머니셨네요.
어머니는 연애 때 너무 설레고 좋았으며 아버지와 함께하면 뭐든 즐거울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결혼을 한 것이었겠지만 이렇게 살 줄 알았다면 과거에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친 뒤 아버지하고는 인연을 더 잇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너무나도 지쳐 보였어요. 자장가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 들으면 잠이 잘 올 것 같아? 네. 듣다 보면 스르르 잠이 와요. 네가 갓난아기 적에 하도 칭얼거리면서 보채고 잠을 안 자길래 혹시나 그런 모습을 네 할머니한테 보이면 어쩌나 싶어서 걱정스럽고 무서운 마음에 정말 간절하게 자장가를 만들어봤던 건데 신기하게 네가 이것만 불러주면 그때부터 잠을 잘 잤어. 저는 어머니가 속상해하시는 모습, 슬픈 모습을 보기 싫을 때면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자장가를 듣고 잠을 청할 나이는 이미 지났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매번 기꺼이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마치 그 자장가를 부르면 옛날로 돌아가기라도 할 것처럼 꿈과 희망이 깃든 목소리로 말입니다. 멜로디는 옛날 민요 두어 가지로 합친 것이었는데 가사는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서 붙인 것이었죠. 굉장히 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사가 달아 달아 별을 보채지 마라 별은 항상 느리게 온단다. 별아 별아 달은 부르지 마라 달은 이미 네 옆에 있단다.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꿈속에서 저절로 달과 별이 빛나는 그런 자장가였죠. 친가 집안의 형편이 꽤 괜찮았던 데다가 그렇게나 아들을 위하며 대우를 해주는데 집에서 유일하게 아들이셨던 아버지가 당연히 그만큼 누리면서 살아오셨겠죠. 고모들하고 달리 혼자 대학까지 나오셨었고요. 비단 학력만 그러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똑똑하신 편이었습니다. 공부 쪽으로 머리가 비상하셨고요. 인재라고 불리실 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집안의 반대든 뭐든 다 맞설 각오를 하고 결혼까지 밀어붙이신 만큼 단호하게 뭔가를 추진해내시는 기질도 지니고 계셨고요. 아버지가 사회생활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던 것은 제가 태어나고 나서 첫 돌을 지날 무렵부터였다고 합니다. 그쯤부터 아버지가 당신의 능력을 조금씩 펼치기 시작하셨죠. 객관적인 조건만 보자면 명백히 아버지는 훌륭한 요소들을 갖춘 분이셨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에서는 점차 멀어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친할머니께서는 포악하게 구시며 어머니를 못살게 굴고 계셨는데 아버지는 점차 그런 상황을 외면해 가셨으니까요. 집안의 일은 여자가 하는 것이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묵묵하게 고생하며 돈을 벌어오는 것이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허울 좋은 핑계로 아버지는 계속해서 어머니가 괴로움 속에 고립되는 것을 방관하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일방적으로 당하시기는 했으나 어쨌든 고부관계라는 것에 남자가 끼어들기 민망하여서 모른 척 외면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은 갈 것입니다. 하지만 자식이라면 어떤가요? 그것도 어린 딸 자식 말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친할머니의 거칠고 험한 언행 앞에서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도 모른 척 하셨어요. 바로 이것에 개탄할 만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하고 안 닮았거든요. 그게 이유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가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아놓으니까 친할머니 입장에서는 온통 트집 잡을 거리로밖에 안 보였는데 그 와중에 그 딸이 외모가 전혀 친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옳다커니 하셨던 것 같아요. 거참, 앞만 봐도 이상하지. 어떻게 눈, 코, 입 셋 중에 하나라도 친탁을 안 했을까? 이럴 수가 있나? 애가 자랄수록 그게 더 잘 보여서 기분이 참 이상해진단 말이야. 어머니는 눈에 쌍꺼풀이 진하게 있으셨거든요. 젊으셨을 적에는 좀 연한 편이었으나 점차 나이가 드시면서 그게 진해지신 경우였는데요. 외가 식구들이 대체로 쌍꺼풀이 거의 다 있었습니다. 반면에 친가 쪽은 쌍꺼풀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두 분 다 완벽하게 쌍꺼풀에 주름 하나 없는 눈이라 더욱 그랬나 봅니다.
고모들하고 아버지 역시도 쌍꺼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눈들이었는데요. 근데 제가 쌍꺼풀이 아주 얇게 있는 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눈의 모양이 한결같았죠. 작은 코도 어머니랑 똑같았는데 입이 크면서도 인매의 양끝이 얄쌍해 보이는 건 어머니하고 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입이 작고 앙담 물려 있는 모양새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일자로 딱 길게 다물린 아버지의 입하고 닮은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인매의 양끝이 저처럼 얄쌍해 보이는 인물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노총각이었어요. 저는 그 아저씨를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그 아저씨가 문제였던 것은 친할머니께서 저의 어머니가 외도를 저지르신 대상으로 지목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죠? 네, 맞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어머니가 동네의 노총각으로 알려진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저를 낳았다고 의심을 하셨고 그 소리를 제법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셨던 거예요. 그런 행동은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그럼에도 친할머니께서는 떠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친할머니를 향해 혀를 내두르고 성질머리 한번 대단하다면서 고개를 흔들었을 수밖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군중 심리이고 선동일 것입니다. 아닌 때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은근히 의심을 시작하자 어느새 그게 번져서는 친할머니께서 괜한 소리를 떠들고 다니실 리 없다는 식으로 상황이 슬슬 흘러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이제 저의 아버지가 딸 자식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셨던 것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남자가 되어서 집안의 이모저모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핑계를 대며 방패를 두르고 계셨으나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뿐인 자식인 제가 다른 남자의 핏줄일까 봐서 그 의심의 씨앗을 가슴속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묘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성공지향적이신 분이 조건이니 뭐니 하는 거 다 안 보고 내팽개치고서는 어머니랑 무조건 결혼을 하셨겠죠. 그렇다면 아버지가 자식인 저는 안 사랑하셨는가? 이걸 따지자면 이건 역시 사랑하셨던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예뻐하셨다는 것을 어렸었던 제가 명백하게 느끼고 있었고요. 저를 한 번도 바라보신 적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신 적이 없었던 게 확실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란 언제든지 싹을 틔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 벽을 아버지가 넘지 못하셨던 건가 봅니다. 우선 첫째로 친할머니께서 사악하고 악랄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노총각이라는 아저씨. 그 인간이 어머니가 어떤 오해를 받고 계시는지 알았으면서도 변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듯이 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그 아저씨의 대처를 곱씹어 보았다가 무척이나 능글맞고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돋아났었네요. 노총각 입장에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게 오히려 달가웠나 봅니다. 어머니만 억울하고 미치고 환장해서 팔짝 뛰는 입장이셨죠. 처음에는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해서 어머니가 그런 추문 따위 아예 모르는 척을 하셨던 것인데 설마 그 웃기지도 않은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줄 알았더라면 진작 처음부터 어머니가 나서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싹을 잘라버리고자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친할머니께서는 찔리는 게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 이런 식의 황당한 논리를 펼치셨고 사람들도 은근히 넘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같으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나요? 그딴 더럽고 어이없는 오해로 한 사람의 영혼이 무너져 내렸는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을 수 있어. 나는 그래도 되지만 내 자식은 안 돼.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 똑바로 정신 다 잡고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아보는 거야.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힘을 내서 움직여야 돼.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찬물에 세수를 하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세게 철썩철썩 때리시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라서 욕실로 달려갔었는데요. 그게 알고 보니까 정신을 차리시려고 그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는 스스로 당부를 하셨고 다짐을 하듯 계속 혼잣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게 심상치 않다고 여겼었는데 그날로부터 이틀인가 사흘인가? 고작 그 정도가 흘렀을 때 어머니는 저희 손을 꼭 붙잡고 집을 나서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반대편 손에는 짐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데리고 집을 나가셨던 거예요. 기나긴 길을 떠났었고 도착한 곳은 외갓집이었습니다. 저 왔어요. 에? 네가 갑자기 웬일이냐? 미리 온다고 말도 없었는데 이렇게 불쑥애까지 데리고서. 그냥 일이 좀 있어서요. 며칠 있다가 갈게요. 며칠씩이나? 아유, 그러고 보니 짐가방은 또 왜 이렇게 큰 걸 들고 왔어? 무섭게끔.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심각한 일이라도 있었어? 좀 쉬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 혹시 며칠을 좀 길게 있어도 돼요? 어? 그래라. 너 편한 대로 쉬다가 가면 좋지. 그렇게 해. 외할머니께서 반가워하셨다가 아차 싶어서 의아하게 어머니와 저를 바라보셨던 모습이 아직도 선연합니다. 외갓집은 좀 시골에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가 좋았어요. 놀거리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마냥 신이 났었는데 저와는 반대로 어머니의 표정이 영 좋지 못하셨고 외할머니 또한 상황을 눈치채시고는 점차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그 후로 며칠 저는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놀아야 했죠. 어머니가 영영 결혼 생활을 끝낼 각오까지 하시고서 저와 집을 떠나오셨다는 걸 알게 된 외가 식구들이 전부 기함을 했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는 건강이 좋지 못하셨는데 상황을 아시자마자 끙 앓으시며 들어 누우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잘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든 참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외할머니를 필두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식이 있는 마당에 대체 뭘 어쩔 거냐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문 밖에서 저는 엿듣고 있었는데 제가 어머니의 발목을 잡은 것처럼 느껴져서 심장이 그 순간에 쿵 내려앉았던 듯 싶어요. 외가 식구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도 당연하고 이해를 한다면서 어머니는 차분하게 반응을 하셨었죠. 그리고 당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에 처하셨었고 어떤 공경에 빠져 힘드셨는지 외가 식구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알게 되었던 충격적인 사실은 저에게 동생이 있을 뻔했는데 어머니가 유산을 하셨었다는 것이었어요. 초기 유산이었는데 친할머니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발로 걷어차인 이후로 이틀이 지났을 때 유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임신을 의심만 하고 계셨을 뿐 아직 확실히는 모르고 계셨는데 유산으로 인해 임신이었다는 것도 정확히 아시게 됐던 거예요. 동네의 노총각 아저씨하고 외도를 저질렀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부렁 때문에 말도 못하게 소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어머니가 울면서 털어놓으셨을 때 외가 식구들 모두 분노하셨습니다. 여자로서 너무 수치심 들고 모욕적이고 정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어졌는데 그럴 결심을 했던 날 밤에 아무것도 모르고서 곤히 잠든 자식을 보니까 미안해졌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어머니가 심경 고백을 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났을 때 외가 식구들은 전부 마음을 돌려서 어머니의 뜻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맞춰주는 쪽이 되었고요. 절대 그딴 놈의 집구석으로는 돌아가지 마라. 외할머니께서는 어머니도 너무 가엾고 안 됐지만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핏줄을 의심받는 게 너무 불쌍하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친가에서는 저를 전혀 환영하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 그런 집안에 다시 저를 둘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하셨고요. 그쪽에서 먼저 저를 진작 내친 것이나 다름없으니 제가 이제 그쪽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자라나는 게 맞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졌죠.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다. 어른들의 일은 머리가 아프고 생각만 해도 어지러워. 그냥
얼른 다 좋아지고 다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외갓집에서 지내는 건 좋지만 여기는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 우리 세 식구 언제 같이 다시 살 수 있을까?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는 만큼 아버지도 지금쯤 나를 무척이나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지? 친할머니는 너무 싫었으나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진짜 우리 집이었으니까요. 저는 친할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와 대판 다투신 거라고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렸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풀려서 다시 화해를 하시고 그럼 세 식구가 함께 전처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었고요. 외갓집에서 지내며 저는 아버지 없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즐겁다가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우울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러 안 오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요.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이거사, 이 할머니가 몇 번을 말하냐? 네 아버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나아. 제 아버지가 멀쩡히 계시는데 왜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는 분명히 저를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 혼자라도 아버지를 만나고 올 테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까? 그럼 앞으로 1년만 기다려봐라. 그때 가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정말요? 근데 1년이라니 그렇게나 오래 기다려야 해요? 왜요? 왜기는? 그러니까 그렇지. 네 아버지가 워낙에 바쁜 사람 아니었니? 그치? 네, 맞아요. 아버지가 바쁘게 일을 다니셨거든요. 그 일이 전보다 더 바빠진 거란다. 해결하는 게 오래 걸려서 좋게 1년은 기다려야 돼. 네가 얌전히 잘 기다리고 있어야 좋겠지? 착하게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래야 될 일도 되는 거야. 자꾸 조바심만 내서는 될 일도 안 돼. 네, 알았어요. 얌전히 기다릴게요. 1년이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 맞죠? 저 착하게 있을 거예요. 오냐, 우리 착한 손녀 강아지. 그렇게 잘 기다리고 있으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푸근한 미소를 지어주시던 외할머니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성장기였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휙휙 빨리 가버렸으나 아버지를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항상 시간이 느리게 가는 기분이 들었더랬죠. 약속한 1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느냐고 저는 따져 묻기까지 했었죠. 그러자 외할머니께서는 어른들의 사정이란 때때로 어쩔 수 없는 모양새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대답만 해주셨을 뿐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무작정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집을 나온 게 전부였던 저는 너무 억울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그저 어른들의 사정에 일방적으로 휘말리고 당하고 피해만 보는 게 전부였죠. 선택권도 발언권도 없었던 게 지나고 나니까 무척이나 분했어요. 이제는 오기가 생겨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혼자 아버지를 만나러 갈 참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큰 외숙모가 붙잡고 가로막으셨어요. 너 이제 다 컸으면 그만 징징거리고 정신을 차려야지. 언제까지 너 싫다고 버린 아버지의 꽁무니만 찾으려고 들래? 뭐라고요? 잠깐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저를 버리셨다뇨. 제가 싫어서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는데요. 못 들었다고 해도 네가 알아서 짐작을 했어야지. 막말로 너를 너무 사랑하고 아꼈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찾아올 리가 어딨었을까? 어디 생각을 해봐. 어린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해서라도 한 번이나마 와보지 않았겠니? 그런데 찾아오기는커녕 연락 한 번 편지 한 통이 없는데 너는 그럼에도 눈치 하나 못 챘다는 거야? 네가 버림받은 거라고 꼭 이렇게 말을 해줘야 알아먹겠니? 너는 버림받았어. 내쳐진 거야. 네 아버지의 새 인생, 새 출발에 너는 없어. 게다가
진작에 그 집안에서 너는 눈엣 가시였는데 도대체 뭘 기대하면서 바라는 거니? 제발 현실을 바라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대체 언제까지 징징대면서 헛소리나 해댈 거야? 솔직히 네 아버지 얼굴이나 제대로 기억이 나기는 해? 이제 와서는 기억도 안 나지? 무뚝뚝하신 외삼촌들만큼이나 외숙모들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조용조용하신 분들이라고 여겼었던 저의 생각이 그때 깨어졌었죠. 큰 외숙모의 호통 같은 일갈 앞에서 저의 입이 조개처럼 다물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할 수 없는 촌철살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가 더욱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던 듯 싶어요. 그만큼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전곡이 찔린 것이 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울자 큰 외숙모는 미안하다는 듯이 한숨을 크게 내쉬셨는데 당시도 저에게 그렇게 굴고 싶지는 않으셨으나 하도 답답해서 어쩔 수 없으셨다는 의미로 제 눈에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큰 외숙모를 원망할 수가 없었네요. 큰 외숙모가 저에게 일침을 가하고 꾸짖으셨다는 걸 알게 된 어머니가 크게 노하셔서 두 분이 말다툼을 벌이셨었죠. 어머니는 왜 애한테 그런 식으로 별별 소리를 다 하냐면서 따지셨고 큰 외숙모는 참다 기어이 한마디를 했을 뿐이며 되도 않게 아버지를 만나느니 마느니 하는 입을 이제는 제대로 다물려야 할 때가 아니겠냐면서 주장을 펼치셨습니다. 솔직히 외삼촌 두 분 다 사람은 참 좋으셨으나 객관적으로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니었고 외가 집안도 사는 형편이 언제나 지지부진한 정도였고 그런 와중에도 외숙모 두 분 다 불평불만은 하시는 법이 없었으며 기본적으로 시댁의 도리를 다하시는 분들이셨거든요. 특히나 큰 외숙모는 맏며느리로서 나서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 오셨던 분이니 다들 큰 외숙모가 나쁜 감정과 의도로 저에게 그리 구셨던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저 또한 철없이 굴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제가 문제인 것이지 큰 외숙모가 너무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침을 당한 제가 어느새 상황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금은 냉랭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집을 떠나온 게 2년이었는데 아버지와 그 어떤 연락도 주고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으나 저는 아무래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아버지에게서 잊혀지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다고 틈만 나면 떠들었던 것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꾹 참았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를 포함하여 지난 날들 잊고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더라고요. 아예 틀린 소리는 아니었으니까 저는 어머니가 당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지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아버지의 존재가 비어있다는 것이 언제나 씁쓸하였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재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좋으신 분이야. 너도 만나보면 바로 그렇게 느낄 거야. 외할머니와 오래 알고 지내신 분이 건너 지인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재혼 자리를 권해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때는 외할아버지께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 이제 돌아가실 때만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외할아버지께 좋은 소식을 안겨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제가 철없이 굴 수는 없었고 어머니의 재혼에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알게 됐던 사실은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정식으로 이혼을 하신 사이라는 것이었죠. 그 사실을 정확히 마주하는 게 두려웠던 저였는데 그런 식으로 알게 되어서 허무했습니다. 새아버지는 첫 결혼에서 사별을 겪으셨던 분이었고요. 어머니하고 두 분이 잘 지내셨습니다. 1년 만에 저희에게는 이부 동생이 생겼고요. 신기하게도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반반씩 닮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저는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하지만 노총각 아저씨인지 뭔지 아는 인물하고 제가 인매가 똑 닮아서 어머니가 오해를 받으셨었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아버지와 이목구비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 뒷받침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서 아버지가 저를 그대로 버리신 것도 그렇고 제가 어쩌면 정말로 아버지의 생물학적 친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친할머니께서 그토록 고약하게 구셨던 것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갔으니까요.
머릿속으로 들고만 생각을 저는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채 살았었죠. 저는 사춘기를 지나며 점점 더 조용히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으니까요. 새아버지가 편찮으셨던 건 제가 딱 20살 성인이 되었던 무렵이었습니다. 간 쪽이 많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잘못되는 바람에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장기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년간 어머니가 일을 다니시랴 간병을 하시랴 정말 몸 한 개로 저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대단하고 힘들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큰 외삼촌 쪽에서 모시고 있었고 작은 외삼촌 쪽은 금전으로 원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다들 각자의 코가 석자였고 도움을 청할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어머니와 제가 해내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바로 작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적은 돈을 버는 일이었으나 직장이 있다는 것, 수입이 어쨌든 꾸준하다는 것에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사춘기 이부 동생도 어머니를 대신하여 제가 챙겼죠. 동생이 중요한 시기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바람이 정말 잘못 들었어요. 겉멋만 잔뜩 들어서는 허황된 꿈을 꾸었고 그런 주제에 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도 심했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제가 얼마나 머리 싸매고 살았던지 몰라요. 제가 동생의 학교로 가서 선생님 앞에 허리 숙여 잘못했다고 빈 것도 3차례였습니다. 새아버지는 몇 년간 투병 중이고 어머니는 돈벌이와 간병에 여념이 없으시니 동생이 스스로가 방치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여겼기에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사랑과 이해로 감싸주고자 했었네요. 제 나이 25, 따스한 봄날에 새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허무했던 것이 그때 약간 컨디션이 계속 올라오고 계셨거든요. 봄나들이를 가서 어머니에게 직접 형형색색의 꽃을 따다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그 후로 불과 며칠 안 지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때 삶이란 뭘까, 인생이란 뭘까, 죽고 사는 게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의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도 이런데 어머니는 오죽하셨을까요? 나는 이제 너무 지쳐버렸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어머니의 힘을 나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 자신을 추스르는 것도 벅찼으니까요. 저도 사실 괜찮은 척 덤덤한 척하는 걸 너무 오래 해와서 많이 지쳐 있었나 봐요. 여자는 자신이 너무 괴롭고 외로울 때 다가오는 남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저도 그랬어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지쳐있던 저에게 손길을 내밀어준 남자에게 제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20대 후반에 6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하였어요. 남편은 꽤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의 생산 파트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시댁은 시골이었고요. 남편이 5남매 중에서 막내였기에 시부모님께서 연세가 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멀리 시골에 사는 부모님의 안부에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이상하게 저와 결혼하고 난 뒤로 점점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어서 걸핏하면 자주 시골에 가자고 하였어요. 두 분 다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자주 찾아뵙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래야지. 남편의 위로 형이 1명, 누나가 3명이었고 다들 결혼해서 가정도 있었습니다. 형편들은 전부 빠듯한 수준이었지만 저희보다 시댁과 가까이 사는 집들이었고요. 근데 그 집들 다 내버려두고 저희가 시골집을 자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던 남편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네요. 저희 사는 것도 빡빡하였고 저도 제 어머니가 걱정이었으며 제 동생이 신경 쓰였는데 항상 남편은 자기 식구들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안 맞았고 감정적으로 싸우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실직을 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어요. 실직 과정이 좀 불미스러웠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을 붙잡고 늘어지느라 새로 일자리를 구해보는 신용도 안 했고요. 이때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청척병력이었죠. 3기라는 소리보단 희망이 있다는 소리만 제 귀에 들려왔고 하는 데까지 다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밑바닥을 보게 됐어요. 본인의 장모가 암이라고 하는데도 모르쇠로 굴더라고요. 혹시나 취직을 하면 그 돈을 제 어머니 치료비로 다 뜯길까봐 그걸 걱정하면서 계속 백수로 지내면서 구직 중이다. 이 핑계로 잘도 쏘다녔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제가 남편이 그 꼴인 거 굳이 말씀 안 드리고 숨긴 채로 간병을 했었네요. 남편이 멀쩡히 바쁘게 일 다니는 척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을 했었죠. 어머니를 위한 제 마지막 효도였던 것 같아요. 괜찮아지는 듯 했던 어머니는 버티고 또 버티고 그러시다가 암 선고를 받았던 때로부터 딱 3년이 됐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건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혼 전말이었습니다. 네 할머니 있잖아. 그 고약한 양반. 그 양반이 이혼을 총용했어. 네 아버지가 부잣집 여자하고 재혼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빨리 이혼을 해줘야 한다고 그러더구나. 나는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었고 결혼 생활을 끝낼 각오 정도는 이미 마친 뒤였기 때문에 그냥 돈 500만 원을 받았어. 그리고선 네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단다. 네가 다른 남자의 딸이었다고. 의심받았던 그게 정말 사실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네 아버지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 이혼을 해줬었지.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 궁금해한 적은 수도 없이 많았으나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비화였었죠.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진짜 아버지의 친딸이 명백히 맞았음을 확인받아서 속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외도 따위 저지른 적이 없었죠. 어머니는 저에게 미안하지만 동생을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유언을 반드시 지킬 작정이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반년이 지났을 때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어요. 제 인생을 피곤하고 고달프게 만들었던 혹을 제거하고 나니까 그나마 숨을 좀 쉬겠더군요. 하지만 얄궂게도 그 무렵 동생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는 모은 돈은 개뿔이고 빚만 있었고요. 이것만으로도 미치겠는데 태어난 조카가 선천적으로 심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몇 차례 수술을 받아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그러다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단시간만 파출부 일을 뛰는 걸 시작했었어요. 이게 은근히 적성에 맞더군요. 꾸준히 성실하게 임했더니 저에 대한 평가가 좋았고 저에게 자리를 알선해주던 업체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이쪽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주었습니다. 아예 시간을 늘려서 이쪽으로 정향을 하라는 것이었죠. 저는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다른 건 문제가 아닌데 돈 버는 게 문제라고 돈을 많이 준다면 아예 하루 종일 붙어서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놀랍게도 부촌의 단독주택의 가정주부로 일하는 자리를 제안받게 됐습니다. 오래 일하시던 분이 정말 갑작스럽게 그만둬서 뭔가 거기도 공백 채우는 게 급한 모양이었어요. 원래 일하시던 분이 나이가 좀 많으셨는데 이제는 젊은 분이 와서 일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 집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이만 젊었어도 그 자리에 갔을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나이가 걸려서 저한테 제안이 온 거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한남동의 회장님 댁이든 뭐든 간에 저는 급여 수준이 중요했고 보장되는 액수를 확실히 듣고 나서 하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의리의리하다. 이런 곳에서 사는 분들은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사는 분들이야. 얼떨결에 너무나도 대단한 집에서 일을 하게 된 저였으나 대비가 별로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을 덜하면서 덤덤하게 임할 수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별다른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먼저 건네오신 사모님은 곱고 인자하셨고요. 회장님은 처음에 대면했을 때 간단히 짧게 인사를 나눈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됐는데요. 이상하게 이 집안의 가장 어른이신 회장님이 제 멋대로 친근하게 느껴졌었어요. 대화를 길게 나눠본 적조차 없었으나 대하기 어려운 분이 아니시라는 확신이 희한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 기묘한 확신의 이유를 저는 며칠 뒤에 찾게 됐어요. 회장님의 어린 손녀가 놀러왔던 날이었습니다. 손녀의 부모인 회장님의 아들과 며느리 내외는 지방에 참석해야 하는 행사가 있어서 아이를 맡기고 간 것이었고요. 사모님이 손녀를 무척 예뻐하시는 걸 보며 저는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런 저를 발견했던 것인지 아이가 은근히 저를 따랐습니다. 먼저 다가와서 인형을 보여주더라고요. 사모님은 예민한 아이가 낯선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는 걸 처음 본다고 하시면서 신기해하셨어요. 혹시 아이랑 방에서 인형놀이 해줄 수 있냐고 하시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2층 방에 올라가서 아이가 인형을 만지는 걸 지켜봐주면서 같이 놀아줬고요. 그런데 아이가 도중에 잠이 오는지 칭얼대길래 눈을 붙이라고 침대에 눕혀줬어요. 누우니까 더 칭얼댔고 아이가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었던지라 저는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들으면 무조건 잠이 오는 노래라고 하니까 아이가 호기심으로 먼저 눈을 빛냈고요. 토닥여주면서 달과 별을 노래하는 자장가를 불러주었더니 배시시 웃으면서 서서히 잠에 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잠든 걸 확인하고 한숨 돌리던 제가 방문가에 서 있는 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서 계셨거든요. 아이가 깰까봐 입을 꾹 다물고서 조심스레 방을 나왔는데 회장님이 저보다 몇 배로 더 놀란 얼굴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를 여쭈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방금 그 자장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네? 들으셨어요? 그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건 분명히 옛날에 이혼한 전처가 만든 자장가였는데. 아니, 잠깐만. 그렇다는 이야기는. 회장님의 입술이 덜덜 떨리는 걸 보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흐릿한 기억 속에서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며 회장님과 겹쳐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입술의 양끝이 얄쌍한 모양새로 변한 그 얼굴에서, 또한 고드면서도 호리호리한 그 체형에서 저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점이 보여서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함께 주저앉으시며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세상에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아버지, 저예요. 저 아버지 딸이에요. 저도 모르게 엉엉 울면서 그렇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순간을 평생 기다려온 것처럼 서러운 목소리가 나가더군요. 상상도 못해본 재회 속에 부녀가 껴안고 그 자리에서 울자 사모님이 놀라서 달려오셨고, 덕분에 조금 진정을 해서 자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아시고는 사모님 또한 너무 놀라셔서 심장을 막 부여잡으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전처 그리고 딸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나 평생 마주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랐을 뿐이지 싫다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면서 저를 다독여 주시기도 했었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 들으시고는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부족했고, 내가 잘못한 거였다. 이제 와서 겸허히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 내가 비겁했고 전하의 겁쟁이였다는 것을. 너에게 정말로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은 한 번뿐이고 영원하지 않는데 기껏 이렇게 다시 아버지와 만났건만 어리석게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앞으로의 시간들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딱 10년이 됐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으며 후유증으로 지독하게 시달리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시던 아버지의 얼굴에서 친할머니를 향한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엿볼 수 있었죠. 고약한 거짓으로 부모님을 갈라놓으셨던 분이었지만 아버지를 성공의 길로 이끌겠다는 일념은 대단하셨던 분이니까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회장님 자리에 오르셨고요. 그러니 참 세상 일은 뭐든 한 가지의 모습만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정부 일은 그만두었으나 가족으로서 그 집을 종종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제 동생은 이혼을 하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지내고 있어요. 조카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중인데 신기할 정도로 공부 머리가 좋답니다. 유전이 이렇게 이어졌나 봐요.
저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평생 단짝으로 삼았어요. 아버지가 요새 건강이 예전만 못하시다고 그러시길래 제가 잠시 옛날 생각에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참으로 보고 싶어지는 오늘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세상을 떠난 가족이 너무나도 미치게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하시나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친구의 추천으로 즐겨보던 채널인데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쓰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인생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일찍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속도 위반이었습니다. 5년간 연애를 하던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남편도 처음에는 무척이나 당황했어요. 언젠가 이렇게 사귀다가 결혼을 할 거란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건 말 그대로 생각만 해본 거였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설마 제대로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뱃속에 아이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결혼을 고려해 볼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이왕 애가 생긴 거 어쩌겠습니까? 다행히 남편도 저도 서로와의 결혼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보고 있는 시점이었고, 각자 회사도 다니면서 벌 만큼 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애가 생긴 것을 안 즉시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에 대한 허락을 받기로 했어요.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준비하는 결혼이라곤 하지만 저희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결혼해도 그 누구보다 화목한 가족 꾸려나가서 살 수 있어요. 허락해 주세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되실 분들에게 허락을 받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좀 난관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능하다면 애를 지우기를 원하셨거든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는 거니? 니네가 준비가 됐을 때 시작해야 가정도 화목한 법이야. 이 상태론 안 돼. 아직 한창 때인 나이에 서로 결혼을 생각해둔 상황도 아닌. 그저 아이가 생겨서 준비하는 결혼은 아무리 서로 좋아한다고 해도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을 거야. 엄마, 물론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면 아이 낳아서 키우고 함께 사는 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한 번만 허락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딸인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니 부모님도 하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셨죠. 시댁은 시골에서 살고 있었고 친정집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친정집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이 강력하게 권유를 해주신 거였어요. 네가 엄마니까 어느 정도는 아이들을 돈 번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바쁘고 그럴 때는 내가 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어놓으면 서로 오고 가기도 편할 거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기에 친정집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되는 동네에 신혼집을 얻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직장도 멀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아직은 임신 초기라서 그런지 특별히 힘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니까 이것도 확실히 조금 벅차다는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애초에 아이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던 저에게 있어서 임신은 뭐랄까 너무나 생경한 일이었습니다. 입덧 같은 거야 워낙 드라마를 봐도 흔하게 나오는 거니 알고 있었지만 전 정말 가만히만 있는데도 온몸이 쑤시듯이 아픈 통증이 매일같이 저를 괴롭힐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날이 갈수록 회사에서 멀쩡히 앉아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전 결국 생각보다 이른 퇴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신은 집에 가만히 있어. 앞으로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까. 아이 태어날 때까지는 몸 조심해야지. 그래도 괜찮을까? 그럼 내가 외벌이로 일단 벌어오면 되지. 내 수입만으로도 우리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잖아. 그렇게 그 뒤로 남편이 외벌이로 생활비를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전 집에서 정말 말 그대로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집안일? 그런 거 할 여력도 없었어요. 애초에 집안일을 할 힘이 있었으면 회사를 그만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덕분에 저희 친정엄마가 자주 집에 찾아와서는 반찬도 해주고 가고 청소도 해줬어요. 친정엄마가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청소업체에서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음식 같은 경우는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집에서 요양 아닌 요양을 하는데 어느 날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번에 벌초를 하는데 너도 꼭 오거라. 친척분들도 전국에서 다 모이니 이것저것 음식도 준비해야 한다.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드리는 거니 꼭 참석해야 한다. 라고 하시더군요. 아, 벌초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벌초가 뭔지도 몰랐다가 검색을 해보고 알았습니다. 솔직히 당시 몸 상태가 그냥 멀리 가는 것만으로도 많이 무리가 오는 상황이었을 만큼 컨디션이 그리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정말 가야 하는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오라고 직접 말씀하신 건데 가야 할까? 하지만 어쩐지 가면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시키고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할 것만 같았죠. 어른들 비위도 다 맞춰야 할 것만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올 때였거든요. 아무리 이것저것 다 따져봐도 도저히 몸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벌초 오라고 연락하셨더라. 근데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난 가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가가지고 어머님한테 말씀 좀 잘 드려줘. 일부러 안 간 거 아니라고. 그리고 남편만 혼자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임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그대로만 전했으면 전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벌초에 오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그걸 엄청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 거였죠. 처음에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애초에 벌초를 해본 적이 없는 만큼 전 벌초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고 무엇보다도 임신을 한 사람이 먼저지. 제가 참석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임신 후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너무 심각하게 몸이 아파서 남편과 때마침 서울에 올라온 시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 말로는 제가 다른 산모들보다 몸이 되게 약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일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당시 시어머니도 의사가 말하는 걸 옆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 시어머니라면 아무리 벌초 때 친척들이 모이니 음식이고 뭐고 다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며느리 몸이 이렇게 약한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며느리까지 불러서 시키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런 추측은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 출근시키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시부모님이 저희 신혼집에 오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연락도 없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보통 연락을 하고 올라오는 게 기본이니까. 전 설마 시부모님이 그 이른 시간부터 저희 집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에 진짜 편하게 수면 잠옷을 입고서 집에 누워 있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시부모님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서 그냥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머리를 정돈하며 시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두 분 다 영 탐탁지 않은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너는 시부모가 왔는데 물 한 잔도 안 주니? 아, 네. 금방 가져올게요. 정확히는 물을 가져다 드릴 시간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쳤기 때문에 저로서는 억울했지만 일단은 사과를 하고 곧바로 주방에 가서 평소 좋아하시는 녹차를 타가지고는 한 잔씩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기껏 녹차를 타드린 게 무색하도록 시부모님은 잔에 손 한 번 대지 않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이러더군요. 너는 시부모 같지가 않은 거냐?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네가 시부모를 시부모로 봤다면 우리가 벌초라고 했을 때 진작 왔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친척들 다 모인다고 했니 안 했니? 근데 어떻게 결혼하고 처음 하는 벌초를 안 올 수가 있어? 며느리로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알아? 아, 그러니까 벌초 때문에.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당시 임신 때문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멀리 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남편한테 전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못 들으셨나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제가 아무리 몸이 아팠어도 결혼하고 처음 가지는 의미 있는 행사인데 당연히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왔어야 한다는 주의더라고요. 친척들에게 새 며느리 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놨는데 네가 안 와서 우리가 얼마나 난처 했는지 알기나 해? 임신한 게 유세도 아니고 몸이 아파봤자 겨우 남들 다 아픈 정도인데 그걸 못 참고 벌초를 안 와? 너 그거 다 꾀병인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을. 저번에 같이 병원 가서 들으셨겠지만 제가 몸이 유독 약한 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일찍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몸이 쑤실 때가 많아요. 벌초에 못 간 건 죄송하지만 그때는 정말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듣기 싫다. 내가 보기에는 네가 우리 집 조상들을 우습게 본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 결혼까지 했으면 이제 엄연히 우리 집안 사람인데 몸이 아프고 말고를 떠나서 어떻게 그런 가족 행사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있니? 아무리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고 열심히 말을 해도 시부모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벌초에 안 왔다는 것, 그거 하나만이 중요했죠. 전 벌초가 그렇게 중요한 행사인 줄 몰랐다. 살면서 벌초 같은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벌초 자체가 무엇인지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며 열심히 항변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 알아보고서 최대한 가도록 했어야 하는데 저희 집은 돌아가신 분들 다 납골당해 모셔서 정말로 벌초가 뭔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알았다면 꼭 갔을 거예요. 다음에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오라고 하면 몸이 아프더라도 갈 테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체 사과를 몇 번이나 했는지, 중요한 행사에 몸이 아프다고 못 간 게 시부모님으로서 불만이실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제가 일부러 안 간 게 아니라 이래저래 체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못 간 건데 그 말을 드리는 와중에도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견디기가 어렵더군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제가 무슨 꼬박꼬박 말대꾸를 한다고 들렸나 봅니다. 전 이유를 설명드린 것 뿐인데 갑자기 무언가 둔탁한 게 얼굴을 스쳤어요. 어머님. 졸지에 얼굴을 맞은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시부모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반응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망할 것, 어쩌다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라고 저 들으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가버리셨죠. 전 너무나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벌초에 안 가는 게 이렇게 맞을 정도로 잘못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날 남편이 올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했는데 자꾸 손을 들어 올리던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가지고 진정이 안 됐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나서도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군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제 눈물에 깜짝 놀라가지고 뭐야, 당신 무슨 일이 있었어? 라며 달려왔는데 남편이 오기만 하면 신부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지 라는 제 다짐이 무색하게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더 눈물이 복받쳐 흘렀습니다. 간신히 한 30분 정도 진정을 시키고 나서야 전 남편에게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당신 그때 벌초 가서 내가 왜 벌초에 못 따라갔는지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 아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우리 집에 왔더라. 근데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갔다고 죄송하다고 몇 번을 사과해도 계속 날 욕하고 아까는 어머님이 날 때렸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여보, 일단 조금 진정하고 그게 말이야. 진정? 이게 진정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냐고. 귀찮아서 안 간 것도 아니고 임신한 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못 간 건데 아무리 벌초가 중요한 행사라고 해도 그렇지. 충분히 사과드렸고 다음에는 꼭 가겠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날 때릴 수가 있어? 우리 엄마도 나 아깝다고 내 몸에 손 한 번 댄 적 없었어. 그런데 내가 벌초 그거 하나 때문에 뺨까지 맞아야 하는 거야? 당장 어머니한테 전화해. 나 잘못 없다고 나를 왜 때렸는지 따지라고. 나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못 살겠어. 내가 도대체 왜 맞아야 하는데? 왜? 왜? 한 번 쏟아내니까 정말 아까 시어머니에게 맞았던 서름이 와다다 쏟아졌습니다. 전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서 시어머니가 잘못한 부분을 제대로 짚어가지고 뭐라고 해주기를 바랬어요. 그게 남편의 역할이니까요. 근데 남편은 제 성화에 못 이겨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긴 했지만 아니 어머니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해봤죠. 잘 지낸다. 뭐 설마 새아가가 너한테 별말 안 하니? 네?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끊을게요. 제가 빨리 맞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옆구리 쿡쿡 찔러도 남편은 계속해서 시답잖은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냐고 화를 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잖아. 당신이 참아.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제게 하더군요. 뭐라고? 연세가 있으니까 참으라고? 내가 뺨 맞은 걸 참아야 해? 지금 이거 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말해볼까? 당신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와? 엄마가 벌초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뿐인데. 이번만 넘어가자.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그 모습을 보니까 그날 벌초에 갔을 때도 얼마나 제 상태에 대해서 흐리멍텅하게 이야기했을지가 뻔하더라고요. 분명 그때도 이런 식으로 제대로 말 한번 하지도 못했겠죠. 사실상 남편이 정말 단호하게 잘만 말해줬어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까? 남편 무서워서라도 안 그러지. 남편은 말 그대로 남의 편이라더니 설마 그렇게 듬직하고 제가 믿고 저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마저 이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전 큰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안 가서 참 재수없게도 생신이었던지라 시댁에 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수없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온전한 정신으로 신부님을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리저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제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라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여전히 벌초에 오지 않은 게 영 못마땅했는지 티나게 저를 무시하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빤히 보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너 설거지 이렇게밖에 못하니? 깨끗하게 해야지. 하기야, 우리 집 사람이면 그런 행사 참석 정도는 기본인데
기본을 모르는 애한테 내가 뭘 바라겠니? 어머님, 설거지 끝나면 얼른 방 청소나 해라. 그거라도 해야 네 몫을 하는 거야. 그쯤 되니 저도 이젠 남편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없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그렇다고 쳐도 남편만큼은 제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제가 여기서 얼마나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안 그래도 계속 몸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나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가기 싫은 시댁을 또 억지로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놓고 무시를 당하니까 순간 화가 왈칵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참다가 자기들끼리 하하호호하고 밥을 먹고 있는 시부모님 앞에다가 숟가락을 내던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더 이상 못 살겠네요. 정말 저도 모르게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얘가 너 미쳤니?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런 제 모습에 깜짝 놀란 시어머니가 제게 삿대질을 했지만 전 이제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더군요. 절 말리려는 남편의 손까지 다 뿌리치고서는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벌초 한 번 안 간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본인 자존심 지키려고 친척들 눈요깃거리로 부른 제가 안아서 그렇게 화가 나신 거냐고요. 어머님은 입에 안 보이세요? 제가 계속 사과드렸잖아요. 벌초 잘 몰랐다고, 다음엔 꼭 가겠다고. 그 정도면 어른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벌초 그까짓 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손주를 배에 품고 있는 며느리한테 이딴 식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여보,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은 조용히 해. 지금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도 당신이 중간다리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니까. 애초에 당신이 처음부터 제대로 말만 했어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접했겠어? 당신이 그러질 못했으니까 두 분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화를 내는 거 아니야. 배 불뚝 나와 있는 저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하하호호하는 걸 보고 있자니 아무리 애가 있다고 해도 솔직히 이러한 집에서 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지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벙벙한 눈으로 저를 보는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나는 이런 집안 사람들이랑 한 가족 될 생각 꿈에도 없으니까 그냥 이혼할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 부모님 말 들을 거 그랬네요. 저희 부모님은 애 지우고서 결혼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고 하셨거든요. 이래서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다더니. 그 길로 시댁을 나와서 신혼집으로 향한 뒤 전 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갑작스레 짐을 싸서 찾아온 저를 보고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말 잘하고 나왔다. 그런 집에 또 들어갈 필요 없어.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저를 위해 주는 말을 들으니 얼마나 눈물이 날 것 같던지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꾹 참았습니다. 제가 친정집에 들어가니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문자를 하는데 전 그냥 다 씹어버렸어요. 문자는 오는 족족 삭제하고 전화도 나중에 가선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시부모는 물론이고 남편이랑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믿고 남편이랑 같이 살아가겠어요. 애초에 그런 작은 일조차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는 인간이랑. 전 집에서 밖에도 안 나가고 우두커니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그게 걱정이 되셨는지 저보고 며칠 정도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네가 그럴 기분이 아닌 건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집에 있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아지지도 않아. 물론 지금 애가 있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힘들어도 호텔 같은 데서 쉬기라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분이 나아질 거란다. 네 엄마 말이 맞다. 우리 딸 바다 좋아하잖아. 아빠가 데려다 줄 테니까 바람이라도 쐬러 다니자.
부모님도 이것저것 바쁘실 텐데 제 신경을 써주시는 것에 대한 정성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말씀대로 저쪽 강원도 동해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어요. 처음엔 그런 데 간다고 해서 뭐 기분이 얼마나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실제로 가서 창밖으로 넓게 트인 바다를 보니까 속도 좀 시원한 것 같고 혼자서 그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낸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정말 부모님 말씀대로 마음이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계시긴 했어도 여전히 시부모님과 남편에 대한 화가 풀리지가 않아서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그랬는데 전부 다 잊어버리고 혼자 시간을 보내니 몸도 좀 덜 아픈 것 같고 기분도 많이 나아지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휴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놀라운 일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 어머니 말로는 시어머니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돈어른이 어쩐 일이세요? 제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막말해놓고 저한테 전화할 염치는 있으신가요? 저도 안 그래도 한번 연락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남의 귀한 집딸을 그렇게 대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지 요즘 애들이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까?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이미 저에게 사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였기 때문에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고운 말이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심 어머니는 시어머니와 싸울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 어머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하더군요. 미안하다고. 사돈 말씀대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날 제가 술을 한잔 했는데 그 술이 안 깨가지고 괜히 아무 죄도 없는 며느리한테 그렇게 막말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영 편치가 않네요. 거참, 가능하다면 꼭 직접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전 어머니 말을 듣고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이라니.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했다면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자기 잘못을 축소시키려고 술 핑계를 대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고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전화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어도 사리분별을 하셔야죠. 사돈어른, 제 딸은 그날 일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니까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어머니도 시어머니 전화를 아예 차단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금 무조건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사돈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그런 인간이 또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니? 지금이야 당장 네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라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지. 막상 애 낳고 네가 나중에 더 이혼하기 힘들어지면 그때 다시 본색을 드러낼 사람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빨리 이혼을 해버리는 게 나아. 아이 키우는 거는 엄마가 도와주마. 아이 입장에서 아빠 없이 자라게 하는 게 미안하고 많이 신경도 쓰이지만 엄마랑 아빠는 언제나 네가 먼저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머니 말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날 아이가 아빠 없이 자란다는 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요즘이야 한부모 가정도 많고 그렇다곤 하지만 그래도 양쪽 부모가 멀쩡하게 있는 집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저런 편견 어린 시선으로 보이게 되는 건 맞잖아요. 그냥 저만 생각하면 솔직히 애저녁에 이혼하고 그쪽 집안 사람들과는 다 연을 끊었을 텐데 뱃속에 있는 아이 걱정 때문에 아직까지도 망설이고 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 말대로 그냥 그 집이랑은 완전히 연 끊고 부모님 도움받아서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할지 아니면 그냥 딱 한 번 봐준다는 생각으로 다시 남편과 같이 살면서 부부로 지내야 할지 더 늦기 전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인연을 점 찍어준다는 말이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아마 그 말을 수긍하실 것 같아요. 낙엽은 지지만 언젠가는 다시 싹이 트듯이 우리들의 앞날에도 항상 싹이 트겠죠.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한 분 한 분에게 잘했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입니다. 제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진 모르겠지만 이젠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제 여자친구는 요즘 말로 금지옥엽 외동딸이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씨의 장인어른과 장모님 아래에서 자라서 그 누구보다도 착하고 때로는 바보 같을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 제 여자친구였어요. 살면서 꽤 많은 연애를 했지만 제 여자친구와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없이 유약해 보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순간에는 강한, 전 그런 여자친구를 참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서 약한 사람한테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제 여자친구는 정반대였어요. 강한 사람에게 강하게 대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하게 대하는 어찌 보면 공명정대한 경찰이나 변호사 혹은 판사 같은 직업이 어울리는 성품이었습니다. 처음에 여자친구랑 사귈 때는 그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지? 그런데 언젠가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꼭 닮았다는 것을요. 그 당시에는 결혼을 허락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그저 여자친구에게 제 존재를 들은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남자친구 한번 데려와 보라고 하시길래 얼결에 찾아뵙게 된 거였습니다. 물론 먼저 초대해 주셨다곤 하더라도 사실 예비 사이 같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딸 남자친구인데 그렇게까지 극진히 대접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여자친구네 부모님은 제가 오기 꽤 오래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뭘 잘 먹는지를 미리 물어보시고는 제가 방문한 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한상 가득 차려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방문한 내내 불편한 곳은 없는지도 물어봐 주시고 너무나 살가운 어투로 저와 여자친구의 만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 등 저는 여자친구네 본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격상 저보다 어른들을 무척이나 어려워하는데 인생 처음으로 낯을 많이 가리지 않은 어른들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었어요. 그런 분들이니 더욱더 여자친구와 결혼으로 연을 맺어서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살갑고 착한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엄청 큰 환영을 받았어요. 여자친구가 집에 가고 나서 부모님은 저에게 네가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니? 복 받았다. 라고 농담을 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각자 부모님에게 서로 인사를 하고 저희 결혼은 그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짜까지 잡은 이상 결혼이 무너질 일은 전혀 없었죠. 그러나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은 이미 모여 있는데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회사 때문에 본가에서 따로 나와 서울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있었는데 여자친구네 부모님은 시골에서 살고 계신지라 서울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버스라도 막히나 보다 싶어서 조금 더 기다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여자친구네 부모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죠. 아니, 늦을 때 늦더라도 연락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인내심 있게 기다렸던 저희 부모님들도 여자친구네 부모님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점점 화가 나는 눈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며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불안해했죠. 그리고 그때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여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은 여자친구의 안색이 순식간에 새파래졌어요. 왜 그래? 무슨 전화길래 표정이 그래? 여자친구는 제 물음에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입술을 한참 떨다가 갑작스럽게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까지 깜짝 놀라서는 다 같이 일어나 여자친구를 달래기 바빴어요. 그러나 여자친구는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한다며 저와 부모님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죠. 저희는 영문도 모른 채 헐레벌떡 여자친구의 뒤를 따라가서는 함께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에서도 여자친구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아니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울어? 라고 참견할 만큼요. 여자친구의 목적지는 한 병원이었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영문도 모른 상태로 여자친구를 따라서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혹시 올라오다가 다치기라도 하신 건가?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울고 있고 목적지가 병원이다 보니까 전 속으로 여자친구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작은 사고를 당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고를 당한 것, 그 이상의 상황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이미 여자친구 부모님은 돌아가신 상황이었고 원인은 교통사고였습니다. 여자친구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가족인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왔던 거고 덕분에 전화가 온 그 시점에서 본인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걸 아는 상태로 병원에 와야 했던 거였어요. 저희 모두가 그 상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말 당장 결혼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상견례 날에 장모님과 장인어른 되실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다니. 여자친구는 형제도 없었고 친척분들과 지인분들이 있었지만 힘들어하는 여자친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죠. 비록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당장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로서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곁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도왔어요. 저희 부모님도 여자친구가 안쓰럽다고 장례식에 참석하셔선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소식이긴 했지만 저는 여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자친구가 그렇게 홀로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편 될 사람으로서 제가 더 보듬어주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건 참으로 안타깝다만 내가 보기에는 조상들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닌가 싶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혼도 그쪽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살아있을 때 하기로 했던 거지. 지금 상황에서 부모 없는 애랑 결혼하면 우리만 손해야. 막말로 고아아니니 정말 안타깝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평생 네 운명이 달린 게 결혼이야. 얼른 헤어져라. 뭐라고요? 헤어지라고요?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그대로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의 차이인데 겨우 그거 하나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결혼 여부를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그날 상견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어도 날짜까지 잡았을 게 분명한데 그리고 상견례를 서울이 아닌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서만 했어도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던 따뜻한 부모님이 아니고 그냥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당연히 전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결혼 못하고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절대로 깊은 관계까진 가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부모님은 제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나이 좀만 먹으면 본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결혼을 반대했는지 알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만 했습니다. 나도 너라는 아들이 있는 부모로서
갑작스럽게 어머니, 아버지 둘 다 여인 그 여자애가 안쓰럽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걔가 안쓰럽다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걔가 우리 집안이랑 결혼을 해서 우리가 뭐가 좋을 게 있니? 너 결혼이 사랑만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 하지만 엄마, 결국 결혼해서 사는 건 나랑 아내 될 사람인 거잖아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결국에 둘이 좋아야 평생 백년 해로를 하든 말든 하는 건데 전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여전히. 근데 겨우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니. 전 그거 이해 못해요. 너 말이야, 그런 이야기도 못 들어봤니? 중요한 일 앞두고 안 좋은 일 생기는 건 미래에 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란 예시인 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 조상님이 결혼하기 전에 얼른 발 빼라고 신호를 준 거나 다름없다. 너 분명히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그 애랑 결혼하면 언젠간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그때 가서 엉엉 울면서 부모님 말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 말고 그냥 지금 우리 말 듣고 걔랑 헤어진 다음에 더 좋은 여자 만나. 세상에 여자가 그애 하나니? 하지만 엄마, 하지만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 이 엄마는 마음 절대 안 변한다.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차라리 연애를 더 하고 싶으면 그건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다. 하지만 결혼은 절대 안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필 상견례 날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다는 게 내가 보기에는 나중에 기필코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징조야. 엄마도 이런 말하기 편한 거 아니다. 나도 좋은 사람 되고 싶어. 하지만 앞날이 뻔히 보이는 네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내버려둘 순 없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속이에 경일기였습니다. 예비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돌아가신 것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징조라고 굳게 믿고 있는 부모님은 제가 어떻게 말을 해도 절대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그나마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쪽이 설득을 하기 쉬울 것 같아서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아버지와 얘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아버지도 미안하다는 듯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와 생각이 같다고 굳건하게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조금 과격하게 말한 건 없지 않지만 이 아빠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필 그날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영 심상치가 않아. 아무리 미신이라곤 하지만 괜히 무시하고선 나중에 큰일 겪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신경을 쓰는 것이 낫지 않겠니? 아빠도 그런 미신을 믿으세요? 전 그런 거 안 믿어요. 사고는 그냥 사고일 뿐이고 제 여자친구는 그저 안타까운 우연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잃은 게 전부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제가 여자친구랑 결혼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듯이 받아들여지는 건데요? 그래, 너도 지금 당장은 네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아빠도 결국에는 엄마랑 같은 생각이야. 첫 단추부터 어긋난 관계를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다. 너는 젊고 분명히 지금 그 여자애만큼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차차 마음 정리해라. 우리도 너무 곧 당장 헤어지라고는 안 해. 엄마도 그랬잖니. 연애는 해도 괜찮다고. 그저 결혼만 하지 마라. 아빠, 사람은 때로는 너무 하고 싶지 않고 힘들어도 꼭 해내야만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 네가 그것들을 해내야 할 시기이고 당장 끊어내는 건 힘들지라도 조금씩 마음을 덜어내면 분명 나중에 가서는 그래,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서 옛날 얘기처럼 떠올릴 수 있을 거야. 아버지까지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 통에 전 더 이상 제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 얼굴을 보기에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여전히 절 생각하면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데 전 겨우 결혼 허락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꼴이 부끄럽기도 하고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전처럼 여자친구를 만났지만 차마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직 좋아하는데 헤어질 수도 없어서 대면대면한 만남을 이어왔죠. 여자친구도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 늘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 신혼집 생기면 당신이 좋아하는 걸로 잔뜩 꾸미자. 라며 그 누구보다 결혼 생활을 기대하고 있다는 투로 많은 이야기들을 꺼냈는데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눈에 띄게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고 데이트를 하더라도 예전처럼 밝게만 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아닌 척해도 여자친구는 눈치가 빠른 편입니다. 감히 예측을 하자면 여자친구도 저를 계속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마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는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자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한두 달 정도를 열렬하게 연애하는 것도 그렇다고 헤어진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없이 충격적이었죠. 우리 헤어지자. 응? 처음에는 갑자기 여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꺼내길래 제가 너무 미적지근하게 대해서 화가 났나 싶었습니다. 전 당연히 미안하다고, 나한테 화난 거 있으면 풀어달라고 빌었고, 여자친구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연을 이어가 봤자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게 없다면서 계속 헤어지자더군요. 나 진짜 너랑 못 헤어져. 갑자기 왜 헤어지자고 하는 건데? 응? 미안해. 나는 우리가 헤어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집에 와서 여자친구의 행동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불과 그 얼마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헤어짐에 대한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던 여자친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의아해하는데 문득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상견례를 앞두었던 어느 날에 부모님은 제 여자친구 번호를 알아가셨거든요. 근데 어쩐지 어머니가 여자친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했을 거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전 그 즉시 어머니에게 찾아갔죠. 엄마, 혹시 내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나랑 헤어지라고 했어? 그래, 맞다. 왜? 내가 뭐 잘못했니? 네가 지금까지 질질 끌면서 헤어지지 못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연애를 허락한 건데 결단을 못 내리니 내가 대신 내려준 거야. 나는 한 달 정도면은 다 정리하고 알아서 끝낼 줄 알았더니 사내 녀석이 어쩜 이렇게 강단이 약한지. 그나마 걔는 좀 말귀를 알아듣더구나. 너도 이참에 얼른 정 떼고 헤어져라. 빨리 다른 여자 만나야지. 엄마, 대체 뭐라고 하신 건데요? 엄마가 왜 제 연애에 그렇게 참견하세요? 저는 걔가 좋다니까요. 걔 말고 다른 여자 사귈 생각 없어요. 너는 애가 어쩜 그렇게 미련하니? 이 세상에 여자가 걔 하나일 것 같아? 걔보다 훨씬 나은 애들이 세고 셌다. 이렇게 된 거 보면 너랑 그 애는 인연이 아니야. 내가 걔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걔가 알겠다고, 자기가 잘 얘기하겠다고 그러더라. 너만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욕심낼 일이 아니다. 이 엄마랑 아빠가 우리 좋으라고 이러는 거니?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부모님이 더 강경하게 나오시는 입장에서 아무 힘도 없는 제가 할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 차례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은 여자친구도 헤어지는 게 맞다고, 이대로 쭉 관계를 이어가 봤자 아무것도 좋을 게 없다고 이야기하니 저 역시 조금씩 힘이 풀려갔죠. 물론 전 어떻게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을 잃고 힘든 여자친구에게 저희 부모님은
저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여자친구는 점점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아무리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까지 저와 헤어지는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니 저라고 해도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바보 같은 모습이지만 전 시간이 갈수록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상황을 마음속으로 조금씩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제 연락을 받지 않은 지 2주 정도 되던 때라고 기억해요. 계속 사귀는 것을 포기해가고 있긴 했지만 아직은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해보려고 조금씩이나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잠이 들었는데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꿈속에 나왔어요. 꿈속의 배경은 제가 여자친구네 집으로 혼자 인사를 갔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현실을 똑같이 반영한 꿈은 너무 생생해서 전 그 꿈을 현실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집 앞에 도달하자 예비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버선발로 나와서는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에서 키워왔던 씨암탉까지 잡아서 백숙을 끓여주시고 우리 딸 챙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계속 인사를 하셨어요. 자네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고맙네. 부모가 못해준 걸 해줘서. 꿈속에선 그때와 그대로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위진이 만나서 많이 행복해졌는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제 손을 잡은 장인어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장면이 전환되어 여자친구와 장모님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거실에는 저와 장인어른만이 남아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TV를 보고 있는 저를 부른 뒤 우리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정말 미진이만큼은 사랑 잔뜩 주면서 키웠어. 고운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정말로 잘 부탁하네.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전 그런 장인어른의 얼굴을 보고 당황했는데 그 순간 꿈에서 깼죠. 깨고 나서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가지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꿈을 꾸기 전에는 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놓아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꿈을 꾸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절대로 헤어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강요로 먼저 마음이 약해진 여자친구의 행동으로 서서히 전염되듯 여자친구와 헤어지려는 쪽으로 마음을 먹어갔던 제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러웠죠. 비록 저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었던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계시지 않았지만 제게는 여전히 여자친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도 비록 저와 헤어지자곤 했지만 그것이 여자친구의 본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기 전까진 단 한 번도 헤어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 꿈을 꾼 날 어머니와 아버지 몰래 일어나서는 여자친구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미리 연락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 너랑 못 헤어지겠어. 지금 너 사는 곳으로 갈게.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랑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정 나랑 헤어져야 할 것 같으면 그때 이야기해. 그때는 나도 쿨하게 받아들일게. 다행히 여자친구가 깨어 있었기에 전 이른 새벽에 무사히 사는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무척이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못 헤어져. 나 자는데 장인어른이 나오셨어. 잘 부탁한다고 우시더라. 아빠가 나왔다고? 응, 사실이야. 네 마음 돌리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천국에 가신 장인어른의 마지막 부탁 같아. 나 이 부탁을 꼭 들어드리기 위해서라도 평생 너를 지켜줄 거야. 오빠,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하시잖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난 이번에 부모님한테 많이 실망했어.
그리고 부모님 뜻대로 결혼까지 결정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계속 반대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부모님과 인연 끊을 수도 있어. 그래도 언젠가는 허락해 주시겠지. 제 말에 흔들리는 눈치였습니다. 저를 생각하면 본인과 헤어지는 게 맞겠지만 여자친구도 저와 계속해서 연애를 하고 더 나아가 결혼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보다 더욱 강하게 나오니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도 그전처럼 계속해서 헤어지자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결론적으로 저는 부모님과 어느 정도는 인연을 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새벽 여자친구랑 둘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전 부모님의 연락도 하나도 받지 않고 다음날 저희끼리만 혼인신고를 올렸거든요. 비록 사정상 결혼식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한 뒤에 부모님에게 통보했어요. 저 여자친구랑 이미 혼인신고서 접수했어요. 이제 우리 법적으로 엄연히 부부이고 아무리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희 결혼 반대한다고 해도 이제 물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도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헤어지고 나중에 가서 괜히 후회하지 말라고. 어머니는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날 평생 들어본 적 없던 욕을 어머니에게 먹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거사. 어쩜 그렇게 미련하냐. 기껏 자기 살 길 열어줬더니 네 발로 걷어차? 부모 없는 여자애가 뭐가 그리 좋다고 너 낳아준 엄마 아빠까지 버리는 게야. 넌 천하의 불효자다. 알아? 네. 불효자라는 이야기도 들었죠. 전 오히려 그 말에 부모님과 인연을 끊는 것을 더 확고히 마음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대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게 여자친구의 탓입니까? 아내는 이 상황에서 온전히 피해자인데 그런 피해자를 부모님이 미신 하나 때문에 마치 제 인생 망치려는 가해자인 양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제 아내 인정 못하시면 저도 더 이상 연락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잘 지내세요. 그 이후로도 부모님이 계속 연락이 오고 메시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 연락조차 받기가 싫어서 이젠 아예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째 아무도 모르게 아내와 단둘이서만 살고 있어요. 명절 때 그리고 부모님 생신이 되면 어머니도 아버지도 얼굴 한번 보고 싶긴 하지만 아마 앞으로도 부모님 얼굴 뵐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게는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있으니까요.